임신을 막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다가 어느 순간 임신했나 해가지고 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해 보니까 임신이야. 그럼 그때부터 임신부 영양제 인터넷으로 검색 해가지고 그거 사다가 하나씩 먹고, 근데 이게 사실 수정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임신부 영양제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 하나 먹어서 우리가 그 좋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데요. 오늘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아기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지막 편이죠. 마무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에 흔한 증상들, 임신하면서 겪을 수 있는 뭐 입덧이나 체중 증가,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어떤 검사를 받아서 약을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안전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셀리 팔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임신을 하면 언제나 알았다고 해요. 임신을 하면 평소에는 뭐 이렇게 오후가 지나가도 기운이 넘쳤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는 뭐 오후가 되면 좀 이렇게 피로하고 졸리고 가서 낮잠을 좀 자야 됐다고 해요. 언제나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가능하면은 이제 그렇게 피곤하고 할 때 몸과 싸우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피로는 임신 초기에 오는 피로는 수준 외로 사라진다고 해요. 이 기간을 잘 넘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제 입덧이 찾아오잖아요. 입덧 같은 경우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에서는 특히 이게 임신 초기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워낙 좋아져서 몸이 살을 확 찌우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혈당 같은 게 조금 더 일어나기 쉬워지는데 새끼를 든든하게 잘 먹어서 저혈당을 피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입덧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심한 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게 그 생우유를 하루 종일 이렇게 홀짝홀짝 한 번에 많이 먹기가 어려우니까 조금씩 마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됐다 그래요. 이게 입덧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굶는 게 훨씬 위험하니까 이때는 이제 이런 생우유 같은 거를 꾸준히 마셔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외에 생강이나 침술, 비타민 B6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요. 이때는 여성의 몸에 체액이 거의 50%까지 증가를 할 때이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탈수를 예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입덧에 관한 가설이 옛날에는 호르몬이 임신을 하면 확 증가하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위와 창자를 이완시켜가지고 위산이 역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게 진화적인 특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임신부가 나쁜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초기 위험할 때에 음식을 아예 못 먹게 해가지고 위험을 피하는 그런 진화적인 어드밴티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셀리 같은 경우는 입덧이 보통 탄수화물이나 뭐 이런 음식들보다는 지방 많은 음식들에 국한돼가지고 이렇게 구역감이 나고 못 먹겠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몸에 좋은 지방기 많은 그런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못 먹겠는 게 진화적 특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셀리는 증가한 호르몬 생산이 성호르몬의 재료가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을 고갈시켜서 우리 몸에서 또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담즙을 생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몸에 콜레스테롤이 여기저기 다 써야 되는데 호르몬 생산에 올인이 되다 보니 담즙이 안 나와서, 담즙이 안 나오면 우리가 지방을 소화를 못하고, 그러니까 몸에서 지방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 거를 권하고요. 음식과 함께 담즙 보충제, 뭐 옥스바일 같은 그런 보충제를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던 약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탈리도마이드라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를 아마 드셔봤던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탈리도마이드가 입덧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거를 정말 많이 먹었다가 60년대에 그렇게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엄마들한테서 기형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셀리는 엄마의 그 담즙 생산을 위해서 발달 중인 태아한테 가는 콜레스테롤을 차단을 시켜가지고 엄마는 담즙이 잘 나와서 더 이상 입덧은 없어졌지만 아이가 그렇게 기형이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약들은 뭐 우리나라에서 온단세트론이라고 불리는 조프란이나 프로메타진은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약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어지럼, 졸음, 입마름, 구역감, 구토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문제는 태아에 대한 영향이 알려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방약도 마찬가지고 임신할 때 약은 무조건적으로 피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면 체중이 증가를 해요.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건데 11에서 16kg 정도 찌는데 이게 차라리 낮은 쪽에 있는 것보단 높은 쪽으로 찌는 게 낫다고 해요. 체중들 뭐 아기 태반, 양수랑 이런 당연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특히 임신 초기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몸은 인슐린에 민감해지고 최대한 살을 찌우려고 나중에 아이한테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일부러 살을 찌우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신 중의 운동은 당연히 좋고요. 다만 그 운동량이 임신하기 전에 했던 거 이상으로 막 내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임신 중엔 근육이 풀어져가지고 이완이 돼서 평소보다 다치기도 쉽고요. 걷는 게 좋고 셀리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아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 이렇게 모종삽으로 이렇게 하고 뭐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아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돕는다고 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고. 수영도 좋은데 다만 일반적인 그 화학약품 염소 소독한 수영장이 아니고 소금물로 소독한 그런 이제 풀에서만 하는 거를 권해요. 아니면 바닷가나 계곡 이런 이제 자연 속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임신 중에는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달하는 태아한테 이 엄마 모체의 체온이 높으면 이게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임신 중 발열은 배아의 죽음, 유산, 성장 지연, 발육결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고요. 사우나나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샤워는 괜찮은데요. 샤워도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하진 마시고, 그리고 가끔 이제 엄마들도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열이 나면 일단 충분히 자고 쉬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냉찜질을 하고 대구간이를 추가로 먹어줘서 그 병을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빠르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아기가 열이 나는 거는 아기의 뭐 면역 시스템을,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주고 좋은 건데, 엄마가 열이 나는 거는 이제 아기한테 안 좋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임신부 영양제. 요즘 그런,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임신을 막 그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다가 어느 순간 임신했나 해가지고 뭐 임신 테스트기로 검사해보니까 임신이야. 그럼 그때부터 임신부 영양제 인터넷으로 검색해가지고 그거 사다가 하나씩 먹고, 이게 굉장히 사실 수정되는 순간 이미 늦은 것도 있긴 한데요. 그걸 떠나서 임신부 영양제 자체가 엄청나게 부족한 게 많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약 하나 먹어서 우리가 그 좋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데요. 아무튼 이런 임신부 영양제들에 들어가는 성분들을 보면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흡수율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산화 마그네슘도 마찬가지죠. 이런 푸마르 제일 철이라고 하나요? 이것도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햄철을 먹어야죠. 철분은 우리가 고기를 섭취를 함으로써. 그 외에도 이런 말토스 엑스트림 같은 괜히 쓸데없는 필러들 들어가 있고, 사실 이런 것보다 이 베타카로틴, 일단 베타카로틴은 몸에서 이용이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사이아노코발라민 같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 비타민 B12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색소들, 그 외에 이제 여기 콩기름이 들어가요. 비타민 A, 아세테이트도 그렇게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고, 타이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런 영양제를 통해 섭취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음식에서 직접 섭취를 해주는 게 목표고, 당연히 이게 더 훨씬 좋고요. 칼슘은 비살균 우유랑 요거트, 뭐 치즈와 사골국 이런 데서, 사골국이 아니어도 뭐 멸치 육수나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고, 엽산은 간이랑 노른자, 특히 초지방먹 노른자에는 엽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닭이 풀을 뜯었으면 그 노른자 안에 엽산이 정말 엄청나게 많으니까, 간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이런 좋은 음식들을 섭취를 해서 엽산을 우리가 먹어줄 수 있고, 그 위에 이제 생선알이랑 녹색 채소, 콩류. 이 콩류는 당연히 대두는 제외하는 거고요. 이 콩류도 최대한 안전하게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에서 제안을 하는, 발효를 하고 불리고 발화를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거친 다음에 해주는 게 중요해요. 다만 근데 엽산이 굉장히 파괴되기가 쉬워요. 간이랑 노른자 이런 데서는 안정한데, 녹색 채소, 이런 식물류에서는 엄청나게 불안정해서 내가 냉동 채소를 사 먹으면서, 냉동 브로콜리를 사 먹으면서 거기서 엽산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어요. 전혀 하나도 섭취를 할 수 없고요. 냉동이나, 그러니까
밭에서 따는 순간부터 엽산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해요. 내 밭 앞에 있는 데서 뭐 브로콜리를 따올 게 아니라면 사실 채소랑 이런 콩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이런 콩이나 채소로 우리가 엽산을 섭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런 동물성 식품들 위주로 채워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보충을 해줄 수가 있겠죠. 비타민 B12도 뭐 간, 조개류 이런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B6는 좀 덜 익힌 혹은 익히지 않은 회나 비살균 제품, 비살균 제품이 정말 좋죠. 그리고 간 같은 이런 동물성 식품에 있고 달걀도 마찬가지고 왜 이제 바나나나 아니면 아보카도에도 조금 들어있는데요. 근데 식물성 B6는 형태가 좀 다르니까 이것도 역시 다른 비타민 B6의 원천을 미리미리 많이 먹어놓고 추가적으로 먹어줄 수가 있겠죠. DHA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A랑 D 이것도 이제 간이랑 뭐 노른자랑 버터랑 비타민 K2, MK4도 뭐 치즈, 조류의 간, 고기지방 노른자, 콜린, 아연, 요오드도 매우 중요해요. 임신할 때 젖을 생산하는데도 필수적이니까 해산물, 버터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유익균들은 뭐 젖산 발효 식품이나 코코넛 오일, 버터 이런 거를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섭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비타민 C도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 발달을 하는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비타민 C도 결핍되지 않게 잘 섭취를 해주면 좋겠죠. 그 임신부들한테 독감 예방 주사를 놓으려는 의사들이 있어요. 독감 예방 주사, 백신, 모든 종류의 백신에는 적어도 4종의 신경독소가 들어있고요. 중금속, 수은이랑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이 들어있고 포름알데히드, MSG 이런 이제 우리 뇌에서 굉장히 독성이 강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맞지 않겠다고 하세요. 안 맞겠다고. 독감 예방주사 이건 필수도 아니고 이거를 독감 예방주사를 임신부한테는 무료로 해주면서 이렇게 막 장려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아이 자폐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게 내가 입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피로 직접 주사되는 거니까 훨씬 위험해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를 겪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준비를 한 다음에 임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임신성 당뇨가 생기면 이게 거대하라고 하면 아이가 뱃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커지는 거죠. 뭐 우량하라고 좋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이는 뭐 언제나 다 그렇지만 적정 그 체중 안에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커지면 폐가 발달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자라서 소아비만이랑 소아당뇨를 겪을 그리고 소아가 아니어도 그냥 커서도 평생 동안 비만과 당뇨 위험이 훨씬 증가하게 돼요. 이게 그 어린 아기 몸속에 있는 췌장도 이렇게 비대해지거든요. 엄마의 높은 혈당 수치와 엄마의 높은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받아서요. 그 양수 속에 흘러다니는. 임당 검사가 근데 가장 위험한데요. 이게 임당 검사를 임신부한테 경구 당부화 검사를 실시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입에다가 포도당을 그냥 순수 포도당을 막 50g, 100g씩 한 번에 먹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아니 사실 당뇨가 의심이 되면 혈당 검사하고 인슐린 검사하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지 어느 누가 그 당뇨 의심되는 사람한테 당을 잔뜩 먹여요. 임신부한테만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혈당이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게 해요. 아이한테 당연히 위험하고요. 임신부한테도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신성 당뇨가 의심이 되면 혈당과 혈청 인슐린 수치, 뭐 당화혈색소 이런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이런 임당 검사 거부하시고요. 최선의 방법으로는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당연히 제한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임신성 당뇨랑 임신부의 영양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한 릴리 니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임신부한테 탄수화물을 총 탄수화물로 90에서 150g 정도를 권해요.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임신부한테 탄수화물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총탄수화물 90에서 150g을 권하고 이 총탄수화물이라는 말은 식이섬유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내가 채소를 먹어도 이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물론 이제 90에서 150g이라고 하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류 의학계에서는 미친 짓이죠. 90에서 150g이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게. 특히나 임신이 중반 이후로 넘어갈수록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이런 당을 먹었을 때 그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요. 위험하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이제 줄여 나가는 게 좋고 대구 간유랑 생선알, 뭐 노른자, 새우, 라드 이런 비타민 D 제가 저번 시간에 비타민 D가
인슐린 생산에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먹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진과 기타 바이러스들. 원래 풍진은 위열과 래시, 뭐 림프절 붓기 이런 가벼운 질병이에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낫는. 근데 다만 이 풍진이 엄마가 면역력이 없는데 임신 첫 3개월 내에 발병을 하면 선천결손, 기형아라 생기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런 만큼 엄마가 풍진에 면역력이 없으면 이런 풍진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 게 특히 이제 임신 첫 3개월 내에는 그 이후에는 거의 위험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게 중요하겠고요. 최선의 방어는 이런 모든 바이러스들이 몸에 비타민 A를 결핍시켜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자기들이 다 소모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A 저장고를 가득 든든히 잘 채워놔야지 이런 바이러스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잘 지킬 수 있고요. 초음파 검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큰 토픽인데요. 초음파 검사를 기형아 검사를 하면서 기형아 여부를 확인을 하고 악의 성별을 확인을 하고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초음파 검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에 비해서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이의 그 심음을 그러니까 심장 박동 소리를 확인하려고 하는, 아니면 이제 폐하 모니터링을 할 때 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도플러 검사로 출력이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이의 심음 확인할 때는 이거는 뭐 병원 갈 때마다 심장 박동 소리 들려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지만 되게 자주 하게 되고, 분만을 할 때는, 아니면 제왕절개 특히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계속 우리가 그 초음파 검사기를 갖다 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 태아 체온을 증가를 시켜요. 몸이 뜨거워지게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자레인지처럼 체온이 증가를 하면 효소 반응이 저해가 되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이 효소 기능이 상실할 수 있다고 해요. 더 문제는 뼈를 더 빠르게 달구는데, 특히 이제 두개골이 빠르게 달궈져서 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뇌 온도가 계속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궁 내에서 소음을 녹음을 해봤는데 역에 지하철이 도착하는 수준이라 그래요. 낮은 노출은 신생아 몸무게 감소, 뭐 언어 발달 지체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언어 발달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 이게 초음파 때문이지 않겠냐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성별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식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생식기 결손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폭증을 해서 10명 중 하나일 걸로 결손을 겪고 있고,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려고 심장에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 89년에서 96년 사이에 심장 기형이 250%가 증가했다 그래요. 계속 증가 추세고요. 요즘 뭐 이렇게 드라마긴 하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도 심장 기형인 아이들 정말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초음파와 자폐증 이 사이의 연관성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1993년에 FDA가 8배 강력한 초음파 검사기를 승인했어요. 이런 검사기의 사용을. 그 이후 자폐증 발병률이 60배가 뛰어 올랐는데요. 또 자폐증이 미국, 일본, 스칸디나비아 이런 데 같이 초음파 검사를 정말 자주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나라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폐증 발병률이 미친 듯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병원 가면 초음파 검사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음파 검사는 피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좋은 식습관을 가져서 그걸로 이제 아기가 건강할 거를 보장을 하고, 아기의 성별 확인은 아기가 태어날 때, 그때 이제 태어날 때 아는 게 또 이제 놀라움을 가져다 주니까. 그리고 병원 가면 툭하면 이제 도플러 검사 하자고 할 텐데, 청진기 검진을 요구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병원 북만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많은 엄마들이 있어요. 노산이거나 아니면 이미 아이를 많이 낳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영양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아이를 또 가졌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번의 기형아 검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가장 낮은 출력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받으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다운 증후군이나 신경관 결손,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그런 대표적인 선천 기형들은 혈액 검사나 뭐 그런 이제 비침습적 검사만으로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점점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그 아기 심장 소리 듣고 싶겠지만 남들 다 듣는데, 근데 아기한테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비군 연쇄상극균이라고 그룹비 스트랩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시행을 안 해요.
이게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안 하는데 쓸데없는 짓이 맞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면 이거는 이제 3명 중 1명 걸로 복용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뭐 출산 직전에 양성반을 가지고 있으면 출산 직전에 항생제를 정맥 주사를 준대요. 당연히 정상적인 세균총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루피 스트랩 이거는 임신분 아기한테 사실 거의 아무런 위험이 없어요. 감염률이 0.025%라는데 이것도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는 연구에서 항생제 접종이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효과가 없다고 하고 출산의 방법은 당연히 이 테스트 자체를 거부를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니까 어차피 안 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뭐 미국에서 이거 검사하자 그러면 검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검사를 안 하면 이 항생제도 안 맞아도 되니까 식단으로는 임신 중에 코코넛 오일 같은 항균 작용들이 있는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고 뭐 좋은 발효식품을 잘 먹어주면 좋겠죠. 임신 중에는 많이들 부으시잖아요. 이게 붓는 게 피를 비롯해서 체액이 양수도 그렇고 최대 50%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해결책으로는 냉찜질도 좋고 앱솜솔트 목욕을 그러니까 물을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앱솜솔트 목욕을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셀리팔론 말로는 서포트호즈라고 우리나라에는 서포트호즈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탄력 스타킹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체형 보정 스타킹 같은 그런 스타킹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자기는 이제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를 신지 말고 플랫슈즈 같은 이제 편안한 신발을 신고 편안하고 넉넉한 옷을 입고 매일매일 걷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부었을 때는 정제 탄수화물이랑 나쁜 지방이라고 하면 씨앗기름이죠. 그런 것들을 피하고 소금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었다고 소금을 줄여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전해질을 다 배출을 해요. 다른 전해질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붙들고 있으려면 소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정제하지 않은 자연 소금을 많이 먹어서 자연 소금에는 다른 트레이스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소금을 충분히 드셔주시고 또 이제 생우유 굉장히 흡수하기 쉬운 그런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죠. 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해주면 좋다고 해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라고 하면 보통 바나나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램 대 그램으로 봤을 때 고기도 바나나랑 같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바나나를 드시느니 고기를 잘 드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아보카도나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간 전증, 임신 중독증, 자간 이런 병들은 사실 건강한 좋은 식단을 가지고 있으면 극히 드물게 발생을 한다고 해요. 사실상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동물성 식품이 풍부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정제 탄수화물을 잘 줄여서 나쁜 식단을 가지지 않고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100년 전에는 임신은 엄청나게 민감한 상태라고 인식이 됐어요. 임신 중에는 뭐든 만사에 다 조심해야 된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날에는 반대로 임신부는 뭐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일도 계속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아마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신부들은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그러니까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서지 않게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너무 자기를 몰아붙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요. 임신 중에는 집안을 꾸미거나 인테리어를 이런 새 카펫이나 소파, 벽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 바꾸고 그러면 거기에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새집 증후군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만큼 집안을 꾸미거나 이런 일들은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직업을 바꾸고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일들은 임신 중에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임신 중에는 스스로를 보살피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또 시간을 들여서 자기를 충분히 가꾸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요. 셀리는 임신 중에 그러니까 자기를 놓아버리지 말고 이렇게 정말 잘 그루밍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죠. 우리는 결국 이제 이번 시간까지 여태까지 들은 것들 모든 게 다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진들은 그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의 식단을 따르고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그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아이들 갤러리가 있어요. 그 멤버들이 자기 아이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곳인데요. 보시면 다 굉장히 얼굴도 잘 발달했고 광대뼈가 얼굴 다 동글동글하고 머리가 다 동그랗고 광대뼈도 잘 발달하고 귀엽게 생겼죠.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낳아서 미래에도 이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이 더 건강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여태까지 제가 해온 프레젠테이션의 이야기였어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비록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영어로 적혀 있긴 하지만 셀리 팔론이 북 오브 베이비 앤 차일드 케어라고, 말 그대로 그 육아를 하고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책을 출판을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까지 프레젠테이션 마무리하고, 그동안 꽤 긴 이야기였는데 건강한 임신과 관련된 슬기로운 임신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